이번 시간에는 상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살펴보냐면 저번 시간까지 시장과 자본을 살펴봤죠. 이에 입각해서 시대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잠깐 살펴보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한마디로 특징 지어라 이러면 자본의 발전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본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다 했죠. 고대부터 없었던 적이 없죠. 왜? 생존 수단과 욕망 충족 수단을 얻기 위한 수단이 자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있어 왔던 거예요. 그래요. 인간도 짐승과 같이 살았던 시절이 있죠. 짐승은 어떻게 사나요? 뭐 사냥하고 뭐 열매 따먹고 뭐 이러죠. 수렵 사냥이고 채집은 뭐 열매 따먹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인간도 수렵 채집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은 도구를 발전시키죠. 도구를 발전시킨다는 점도 짐승과 구별되는데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는 짐승과 인간을 구별하는 기준은 안 돼요. 짐승도 도구를 사용하죠. 새는 둥지를 짓고 살죠. 둥지는 도구죠. 벌도 벌집을 짓고 벌집이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도구를 발전시키죠. 그런 점에 있어서 어, 짐승과 구별되죠. 그래요. 짐승과 구별돼요. 발전하는 도구가 발전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게 이제 짐승과 구별하는 거죠. 도구를 사용하는 거는 짐승과 인간을 구별하는 게 안 되죠. 그래요. 그 도구가 뭔가요? 물론 그 도구는 생존수단과 욕망수단을 얻는 도구죠. 그 도구가 자본인 거죠. 그래요. 수렵채집의 시대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동물이나 짐승이나 식물을 길러서 필요한 것을 얻게 되죠. 짐승과 확실히 구별되죠. 고대 농경 그렇게 길러서 이제 수확물을 얻는 시대, 그 시대를 고대 농경 국가 시대라고 규정 지을 수 있죠. 수렵채집의 시대와 고대 농경 국가 시대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거죠. 그래요. 고대 농경 국가 시대가 됐다 해서 수렵채집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수렵채집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얻는 방법이 방식이 두 가지가 된 거죠. 그래요. 수렵채집 시대도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고대 농경국가 시대도 굉장히 오래됐죠. 한 3,000년 이어진 거예요. 그 시대라는 게 그렇게 막 몇백 년 단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몇십 년 단위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죠. 지금 시대는 뭔가요? 저번에 얘기했죠. 시장 지배 시대죠. 그전에는 생산자가 자기가 소비하기 위해서 생산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판매하기 위해서 생산을 하죠. 왜?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더 큰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죠. 시장이 지배하게 된 거죠. 시장 지배 시대. 명확하게 그 정도 구별돼요. 시장 지배 시대도 오래 가겠죠. 한 몇천 년 가겠죠. 그래요. 시장 지배 시대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시장 지배 시대가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됐죠. 딴 나라도 한 몇백 년 된 나라들도 있지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한 몇천 년은 계속 한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언제까지 지속될까? 시장이 필요 없을 때까지 지속되겠죠. 그래요. 아직도 시장 지배 시대가 정착 안 한 나라들도 많죠. 그 시장에 기반한 자본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 시대를 이용하는 거죠. 키운 나라들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죠. 고대 농경국가 시대만 하더라도
절대 빈곤을 겪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요. 그러면 어, 시장을 중시하래죠. 시장을 중시하면서 자본을 키워라. 그런 식이 된 거죠. 그러면 잘 살게 되고 국가가 부유해지고 개인도 잘 살게 되고 그 시장을 이용한 자본을 배척하면 시장을 배척하고 자본을 배척하고 시장 경영에 기반한 자본을 배척하면 못 살게 되는 거죠. 그건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죠. 시장에 기반한 자본을 적당히 부정하면 점점 못 살게 되고 심하게 부정하면 베네수엘라처럼 되고 공산국가처럼 되고 아예 부정하면 공산국가처럼 돼가지고 멸망하고 지금도 공산국가가 남아있지만 공산국가가 굉장히 안 좋았죠. 막 굶어 죽고 이랬죠. 북한도 1999년, 90년대 중반에 굶어 죽는 사람들 많았죠. 고난의 행군 시대라고 하죠. 그래요. 대부분 공산국가들이 시장을 폐지했다가 시장을 받아들이면서 조금 나아진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한때 사람들 많이 굶어 죽었죠. 그 마오쩌둥 시절에 모택동 시절에 많이 죽었죠. 그러다가 시장을 도입한 거죠.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서 공산주의자들이 오히려 시장에 기반한 자본들을 육성을 한 거죠. 그러면서 좀 나아진 거예요. 그러면 시장 지배 시대에 하면 뭐가 될까요? 물론 수천 년이 흐르겠지만 시장이 없어지면 시장 지배 시대가 끝나겠죠. 그럼 어떤 조건 속에서 시장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개인이 필요한 것을 스스로 모두 다 얻을 수 있으면 시장이 필요 없어지겠죠. 스스로 다 얻지 못하는 이상 시장을 이용해야 되겠죠.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어떠한 자본이 있어야 되나요? 기계로 생각하면 되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필요한 걸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기계가 개인마다 있으면 시장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 기계가 스스로 자기를 치료하고, 인간이 필요로 하는 거를 다 만들어내고, 다 만들기 위해서는 또, 원료도 스스로 다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기계가. 그런 기계가 있으면 이제 시장 지배 시대는 끝나겠죠. 그럼 그런 시대는 뭐라 규정 지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존재하는 시대라고 보면 되죠. 스스로 존재하는 시대. 인간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고 기계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고 이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시대라고 보면 돼요. 뭐 그런 시대도 올 수 있겠죠. 뭐 기계가 계속 발전하니까 절대 아무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비행기나 예를 들어서 뭐 통신기기도 뭐 한 천년 전, 2000년 전에 예상 못 했잖아요. 근데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스스로 존재하는 시대도 도래할 수 있죠. 그런 기계 자본이 생기면서 인간에게 한 세기 5천 년 정도 되면 생길 것 같아요. 뭐 당장 생기기 어렵겠지만 그래요.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 지배 시대가 마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상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품은 뭔가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상이죠. 딴 게 아니죠. 시장에서 교환되는 대상을 가리켜요. 시장이 발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화폐가 등장하죠.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상품은 뭘 지니게 되나요? 가격을 지니게 된다는 거죠. 가격을 지닌다. 상품의 특징이죠. 시장에 나오는 대상은 다 상품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시장에 안 나오면 상품이 아니죠. 상품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물체 형태의 생존 수단과 물체 형태의 욕망 충족 수단을 쉽게 발견할 수 있죠. 뭐 옷, 음식,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담배 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거래되죠. 거래되기 위해서 나온 건 다 상품이에요. 그래요. 상품의 종류. 근데 시장에 안 나와 있는 건 상품 아니에요. 담배도 뭐 내가 샀어요. 내가 뜯어서 펴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죠. 그럼 상품이 아닌 거죠. 어, 자본도, 자본도, 자본의 종류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작업도구나 원료도 상품이 될 수 있죠. 시장에 나오면 상품이죠. 다 상품으로 거래되죠. 뭐 작업도구나 원료를 직접 만들어서 소비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다 생산하기 위해서 하죠. 예를 들어 산유국들의 석유를 이제 원유를 파내면 다 팔죠. 팔기 위해서 다 생산하죠. 그래요. 작업 도구나 원료도 이렇게 상품이 돼. 시장에 나오면 다 상품이라고 보면 돼요. 인간의 활동도 막 인간의 활동도 어떤가요? 마찬가지죠. 뭐 육체적인 노동이든 뭐 정신적인 뭐 어떤 활동이든 육체적인 활동을 노동이라 하죠. 그렇죠. 활동 역시 시장에 나오는 순간 거래되는 다 상품인 거예요. 뭐 인간의 활동이라 해서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요. 상품들은 다 뭘 지니나요? 가격을 지닌다는 거죠. 가격.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 상품을 거래할 때 누군가가 협박이나 사기로 상품 예를 들어서 판매자가 협박이나 사기로 비싸게 팔면 어떻게 되나요? 판매자가 협박이나 사기로 강도짓인 거죠. 강도. 협박으로 비싸게 팔면 강도가 되고 예를 들어서 사기로 비싸게 팔면 거짓으로 비싸게 팔면 사기가 되는 거죠. 구매자 역시 마찬가지죠. 협박으로 싸게 사면 강도가 되는 거고 거짓말로 싸게 사면 사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품을 그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 어, 인간의 활동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장에 나온 순간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 상품을 예를 들어서 협박으로 비싸게 팔면 어떻게 되나요? 강도가 되는 거죠. 혹은 또 협박으로 싸게 사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강도가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도 최근에 강도짓이 벌어졌죠. 정부가 2017년에 최저임금 6,470원 하던 거를 2020년에 8,590원으로 올린 사례가 있죠. 경제 성장률은 한 매년 한 2% 정도인데 3년간 한 32% 정도 올린 거죠. 강제로 올린 거죠. 그 뭔가요? 강도짓을 벌인 거예요. 시장 기능을 파괴한 거죠. 이런 사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책임자들은 모두 불구덩이에 던져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요. 많은 피해자가 생겨서 그래요. 하여간 뭐 시장 기능을 훼손하면 굉장히 큰 피해가 생겨요. 시장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자기가 시장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30% 올리는 바람에 어떻게 생겼어요? 강도짓을 벌리는 바람에. 국내 설비 투자는 지난해 2분기 이후 올 3분기까지 6분기 연속 감속했고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사 못하겠다는 거죠. 국내에서는. 이로 인해 2019년도 이야기예요. 이로 인해 국내 제조업의 생산 능력 자체가 사상 처음으로 축소되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사업 못 하겠다는 거죠. 이 조건에서는 사업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상한 짓을 벌려놓은 거죠. 해외 직접 투자를 제조업만 보면 올 1분기 중 146억 5천만 달러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 급증하면 다 그 돈을 해외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왜?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강도짓을 벌이면서 정부가 직접. 국내 기업들이 해외 투자는 경제 규모 확대 및 글로벌화로 크게 늘고 있지만 자본의 해외 이탈이 심화될 경우 산업 공동화와 고용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얘기했죠. 투자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자본이 증가해야 직업수가 증가하고, 그렇죠. 자본의 생산성이 증가해야 또 1인당 몫이 증가하고, 자본이 감소하면 당연히 직업수가 감소하겠죠. 그치. 청년 실업률도 이제 OECD 1위고, 뭐 이건 옛날 때부터 그랬어요. 옛날 때부터 그랬는데 최근에 더 심화된 거죠. 굉장히 심화돼 버린 거죠. 그 시장을 훼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상품. 인간의 활동이 또 시장에 나오면 상품이 되고, 그러면 인간의 활동이 전부 상품이냐? 그건 아니죠. 시장에 나올 때 상품이 되는 거죠. 그럼 자본가의 활동은 상품이 아니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본가의 활동은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인이 있다고 하죠. 상업자본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떤 물건을 파는 게 아니죠. 자본가가 상거래를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자본가의 활동은 상품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전문가 집단이 있다 생각. 전문가도 자본가라 자본을 이제 팔 수 있죠. 사무소를 차려서 자본가죠. 사무소를 차리는 전문가는 자본가예요. 의사든 뭐 변호사들끼리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활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자본가가 어떤 물체를 판다 물체를 만들어서 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 명을 거느리고 있어요. 여러 명의 이제 자본이 있어, 기업이 있어요. 여러 명을 고용한. 그럼 자본가의 활동은 파는 게 아니죠. 그 자본가의 활동은 상품이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자본가가 만든 어떤 물체를 상품을 시장에 내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물체는 상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능력도 거래돼요. 예를 들어서 화폐를 빌리잖아요. 1억을 빌리잖아요. 은행에서. 그 은행은 1억에 갚아야 되는 거죠. 1억을 거래한 게 아니죠. 뭘 거래했나요? 1억이 만들어내는 어떤 능력을 구매한 거죠. 구매한 대가로 뭘 주나요? 이자를 주는 거죠. 그래요. 토지도 그렇게 될 수 있죠. 주택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집을 빌렸어요. 그럼 집을 거래한 건 아니죠. 집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빌리고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내요. 그럼 집에 지닌 능력을 빌린 거죠. 대신에 대가로 임대료를 주는 거죠. 다 그런 상가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 거예요. 능력도 상품이 될 수 있다. 그래요. 능력도 상품이 된다. 시장에 나온 순간 상품이 된다. 또 이제 화폐는 뭔가요? 화폐는 상품이 아닌가요? 시장에 나왔잖아요. 그 상품인 거예요. 화폐도 상품이에요. 근데 화폐는 좀 독특한 상품이죠. 모든 상품과 거래될 수 있는 상품인 거죠. 그래요. 그래요. 근데 상품은 가격을 지니죠. 화폐랑 비교되면서 가격을 지는 거죠. 화폐가 나오면서 가격을 지는 거죠. 그러면 상품과 화폐가 그러면 일단 이제 화폐는 상품인데 좀 다른 것과 구별되니까 그냥 화폐라고 부르는데
화폐와 다른 상품들이 구별되면 이제 거래되죠. 화폐가 거래되면서 가격이 생기는 거죠.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상품 가격이 올라가겠죠. 화폐 가치가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상품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관계 속에서만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는 화폐 가치에 따라 가격이 결정이 되겠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요.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을 이루면 이제 그것도 이제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번에 주택 가격을 얘기했는데 특정 지역만 올라가면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과 수요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이 온 거로 볼 수 있죠. 전체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 지역에서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올라가는 것일 수도 있죠. 물론 전체 수요와 공급의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가격이 변할 때는 그 두 가지 요소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뭔가요? 시장에서는 상품이 거래되고 시장을 중시한다는 건 또 어떤 말이 되나요? 시장에서 상품의 가격이 결정이 되죠. 시장 상품 가격대로 거래되게 하라라는 이런 교훈이 있는 거예요. 상품 가격대로 거래되게 안 하면 어떠한 경우든 큰 부작용을 일으킨다. 해롭다. 시장을 제한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어떤 생각인가요? 고대 그 농경국가 시대의 발상인 거죠. 기- 농, 고대 농경국의 귀족들이 이제 상업자본을 지배하면서 시장을 하려고 했던 거죠. 다 망했죠. 한국에서도 조선을 보면 알죠. 멸망해버린 거죠, 그냥. 안 좋은 거예요. 시장의 조절 기능이 다 있죠. 시장의 기능보다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